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도서관 시간. 오늘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혹시 10년 일기, 20년 일기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한 15년쯤 전에는 꽤나 좀 유행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걸 쓰다가 이제 말았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10년 일기 그러면은 이제 올해가 26년이니까 딱 보면 첫 해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있고, 그 다음 줄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꽤 두꺼운 것도 있고 좀 얇은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오늘의 일기를 쓰는 거죠. 뭐 일기라고 써봐야 사실은 이제 한 너댓 줄 정도 쓸 수 있는 요만한 칸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기를 좀 써봐야지라고 그래가지고 쓰다가 말다가 결국은 이제 던져놓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걸 딱 봤는데 정말 되게 후회했어요. 그때는 뭐 별다른 게 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너무 무난해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별 몇 개의 이야기를 그냥 끄적끄적 했어요. 정말 끄적끄적.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7, 8년 있다가 딱 봤는데 뭐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정말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어떤 마음인지가 막 팍 느껴지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러한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수단인데, 사실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는 또 편지라는 것들을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모든 것이 다 빨라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한테 무엇인가를 요청을 해서 상대방한테 답이 올 때까지 뭐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면 어디로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자 메시지, 카톡, 각종 메신저 등등 해가지고 당장 사람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면 얘 무슨 문제가 생겼나? 얘 왜 이러지? 라는 걱정이 막 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빨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제 50대 중반, 저처럼 이제 어릴 때 전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제전화 한번 걸려 그러면 우체국 가서 기다리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빠른 변화가 발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반세기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도 그러한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이제 좀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메시지 속도의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편지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죠. 그래서 뭐 국가가 만든 우체국이라고 하는 우정 시스템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사사로이 밑에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좀 전달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남았던 기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철학적인 논쟁이 조선시대에 있기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현대 근대 과학의 발전은 사실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생각을 가다듬고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발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뤘단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한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취와 발전을 만들어낸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빠른 속도에 비례해서 그 빠른 속도만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속도에 지쳐서 생각을 못하는 게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편지가 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하고 어디를 이제 가고 있는데 차창 밖으로 우체통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어디 이제 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을 봤는데, 아빠 요즘에도 저기다가 편지 넣으면 가나?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편지라는 거를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 편지 쓰고 받아본 경험 아마 군대에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느린 속도가 가져오는 그 안정감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낼까 말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썼다 지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기대도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도 보면은 뭐 기다려 아저씨 같은 이러한 서간 편지체로 만든 작품들이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앞서서 모든 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 최근 들어서 제일 빨라지는 것은 이제 기후 변화 속도가 제일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뭐 항상 끊임없이 변합니다. 추워졌다, 더워졌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안 왔다가 뭐 이 자체가 사실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변화하면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거제도에서 그동안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홍수로 또 고통을 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이제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하여간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다 보면 요즘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 너무나 빠른 속도에서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적응하고 사나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I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이런 변화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결국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내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될 것 같다라는 점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양육이라는 게 애들을 키운다라는 게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앞 세대의 어떤 삶의 방식,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없어지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결국은 이 빠른 속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이 책, 숲처럼 생각하기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 빠름의 시대에 나온 가장 역설적인 책이에요. 느림의 미학. 우리가 보통 야구에서 매우 느린 공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투수를 이제 느림의 미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한테 쓴 편지, 12년 동안 썼던 편지를 모아서 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한참 전입니다. 2013년 10월 달에 딸의 이름은 어떻게 짓지? 이제 출산을 세상에 나올 딸을 생각하면서 밖에는 홍수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를 끄적끄적 했던 편지가 시작인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지,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이제 2025년 9월 달입니다. 2025년의 9월 달에 있는 편지는 또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 다시 파시즘의 시대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부모가 아버지가 딸을 키우면서 12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딸과 이야기 나누고 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이 편지로 정리해놨던 것을 묶어서 낸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의 노예잖아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걸 보고 알고리즘에 따라가기 바쁘고 알고리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정반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이제 그러한 책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책은 숲이라는 제목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상당히 민감한 여러 가지 감수성을 가진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라도 12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사, 신념 이런 것들을 강철같이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처음에 자기 입장은 있으나 자녀를 키우고 세상이 변화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이렇게 슬쩍 넘겨서 보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생각의 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또 그러한 재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각 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35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각 장마다 아이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대답하기 난감했던 애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대표적으로 겨울은 언제 와? 언제 온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 딱정벌레는 어떻게 해?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해봤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영국에 있는 부모는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환경 기후와 관련된 책이다라고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보면 거기에 꽂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꽂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봅니다. 책의 저자는 이제 벤 롤런스라는 사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조사관,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사람들이 뭐 자연재해가 됐던 그 나라의 정부가 어떤 뭐 전쟁이 됐던 자관 인권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해서 정부에 보고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총 편지 35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 35개의 장
각각의 어떤 그 하나하나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만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또 크게 한 4개 정도로 나눠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에는 당연히 애가 태어나고 생명의 신비 막 이런 걸 느끼는 아버지가 되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말을 하고 아이들이 뭔가 궁금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오히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배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아이가 가르치다라는 항목으로 다시 6장에서부터 한 14장까지 꽤 많은 내용이 이제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학교에 가게 되면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육,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한 실망, 원망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와 제도의 실패라는 어떤 이런 것으로 한번 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점점 더 크면서 이제 뭐 상시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이제 커서 이제 무엇인가 진지한 대화가 되면 얘네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는 물려줄 세계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뭐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툭툭 던지면서 생각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되다라는 이 앞쪽을 보고 있으면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이 저자는. 왜? 인권조사관이기 때문에 정말 참혹한 모습도 많이 봤고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봤어요. 세상이 되게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비관적인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이 자녀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고민 한 번쯤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는 이 웨일즈, 영국의 이제 웨일즈라는 동네, 그다음에 내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계곡, 많이 다르지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그러한 지역이고, 이 홍수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것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식량 안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잘 살고 있던 숲을 베내고 개간을 하고, 그래서 지역 생태계를 망쳐놓고 더 많은 화석연료를 투입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한 다음에 몽땅 도시에 공급을 하는, 그래서 지역은 황폐화되고 도시는 계속 더 성장하는, 영국이나 어떻게 보면은 에티오피아나 비슷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으로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참 많은 부모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제3장에 가보면 난민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난민촌을 보면 다 불쌍하고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한 짧은 이제 그러한 이제 영상이 아니고 뭔가 길게 나와 있는 영상들이라든지 한편의 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보여요. 누군가는 망연자실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서 기회를 보고 이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또 좌충우돌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난민촌 같을지 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뭔가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민촌에서 자기가 경험을 했을 때 이야기를 보니까 냉정한 현실인식, 막연하게 누가 나를 잘해줄 거야.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자관, 현실은 여기야. 여기에서부터 나는 무엇인가를 해서 미래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 거야라는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찾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만들어야 된다. 오, 멋있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또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명사인가? 동사인가? 정해진 무엇이라고 하는 명사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일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사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동사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근데 난 그렇게 가르쳤나? 라는 생각도 종종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4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끔찍했던 순간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대공황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게 왜 왔지?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탐욕이 그런 걸 만들어 왔어 라는 이제 뻔한 결론보다는 그러한 이제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내일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편안해야 되고 더 빠른 속도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결국은 대공황이라고 하는 쓰디쓴 결과를 가져왔고 그 반작용으로 다시 파시즘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세상을 망쳐놨는데 과연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제 제 3장을 썼을 때는 한참 전이에요. 근데 저는 2026년에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2026년은 그러면 어떻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AI 생산성 혁명을 막 외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는 막 이런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가는 생각도 갑자기 저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더 많은 발전이 더 무엇인가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일까? 아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버둥을 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오에 참가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뭐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현실로 옮기는 나는 어떤 미래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미래를 그냥 막연히 꿈꾸면 안 되죠. 그 미래라는 꿈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애들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제 그 무엇인데 그게 진짜 우리가 19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학교일까? 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동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학교라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다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은 언제 올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애가 물어본 거예요. 겨울은 언제 와?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후변화가 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날씨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죠. 어떤 지역에서는 뭐 삶의 위협도 느끼고 어떤 데는 뭐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해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변화가 양육의 전제, 즉 기존의 세대에 있던 무엇인가를 후속 세대로 넘기는 게 양육인데 이 기후변화가 모든 것을 다 망쳐놓고 있어. 그러면 이 양육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맞기는 한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좀 너무 민감하다. 저자분이 참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데, 아빠 때는 겨울이 한 11월 달부터 겨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글쎄 12월 달 정도 돼야 되는데 겨울이 더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쉽게 나누면 되지. 옛날의 겨울은 오리지널이었고 지금의 겨울은 이상해. 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저자는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핵전쟁을 두려워하지만 핵전쟁은 한 방으로 끝나. 하지만 기후변화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이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해서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자관 어떻게 보면은 앞에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아버지가 되다라는 감정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만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처음에 정말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신비 플러스 여러 가지 감정 과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참 잘 드러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6장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가 가르치는 시대가 됩니다. 정말 질문이 이제는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냥 부모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가 이제 편지를 쓰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6장은 봄은 언제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 맨날 하죠. 봄인가 싶은데 아주 춥다가 봄인가 싶은데 갑자기 더워지는 게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봄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저도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봄에는 꽃이 펴. 근데 꽃이 피면 처음에는 산수유가 피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목련이 피고 뭐 그다음에 이제 벚꽃이 피고 그런데 지금은 다 피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애들은 정말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세상을 디폴트로 받아들인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나라고 저자는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애들은 이제 밑에는 개나리가 피고 위에는 벚꽃이 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봄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기성세대가 오히려 애들한테 배워서 그래야 미래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국의 학부모와 똑같은 생각을 여기서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8장쯤 되면 애들 키우다가 보면 한 번씩 다 겪던 이야기, 그러니까 디즈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겨울왕국 2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몰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리에 대해서 막 따라가고 꿈꾸고 하는 이야기. 애들 다 한 번씩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란 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주는 이제 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은 이제 환경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타분이야.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니었나? 그렇죠. 사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이야기,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이 저자가 말한 구절 중에서 이게 참 와닿았어요. 설명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이야기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줘. 남을 설득하고 남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남들한테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저자의 생각은 정말 저처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끙끙대는 사람한테는 최고다.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9장을 보면 이 저자가 제일 아마 열심히 썼던 것 같고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도 이거를 되게 세일즈 포인트로 잡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9장은 이제 이 동네에 있던 아이들이 맨날 아버지랑 같이 아빠랑 같이 놀던 숲이 잘려나갑니다. 원래 이 숲이 이제 목재 생산을 위한 숲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연령이 되니까 베내는 게 맞죠. 그리고 숲이 순환되는 게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저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데없는 거죠. 슬프죠. 당연히 내가 놀던 동네가 없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물어봅니다. 내가 알던 그 딱정벌레는 어떻게 돼? 걱정스러운 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디 갔을까? 엄마 무당벌레가 돌아왔을 때 애들을 찾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즉 야생동물들의 어떤 터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쓰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잖아. 우리가 집에도 그런 목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나도 숲이었던 것 같은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어떤 자연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너무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은 뭐 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너무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순간순간 짤막짤막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것이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어떤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심각하게 느끼고 그러한 감정을 너도 느끼도록 받아들이고 암묵적으로 누구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도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10장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아빠가 어렸을 때 날씨는 어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야, 아빠 어릴 때는 30도가 넘으면 신문에 이만하게 나왔어. 연일 이어지는 폭염.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30도가 넘으면 폭염이라 불렀어. 근데 지금은 30도 그러면 어우 시원해. 이제 여름이 다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이미 변해갔구나. 뭐 적응해야죠. 대한민국만 있는가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부모의 생각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또 새삼스럽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를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침입자가 아닐까? 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제 자연의 어떤 한 장면을 진짜로 그 구성원으로서 볼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 12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너무나 양호한 자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지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누릴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제3세계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좀 정말 선진국 사람들의 특징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15장 저는 제15장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 좀 많이 동감을 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어디선가 책을 보거나 하면서 느끼는 거죠. 해수면이 올라와. 세상이 망할 것 같아. 다 이제 없어질 것 같아. 라는 거죠. 아마존이 다 없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숨을 못 쉴 것 같아. 어린이들은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당연한 과정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지식이 애들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맞죠? 실제로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 저는 본질을 해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이쪽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너 두렵지? 너 안 죽으려면 지금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의 어떤 이러한 캠페인이 너무 오래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두려움을 줬다가 안 죽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틀렸네 라고 또 극단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두려움에 떨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 누군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이 저자는 이 제가 뭐 2부라고 정리해보는 요 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회를 살아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동네 아저씨들 좋은 아저씨고 인사하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이 만드는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구성원은 인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철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그래 라고 공감이 가는 또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17장쯤 되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교류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지식만 보면 굳이 학교를 보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서 그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당연히 학교는 보내야 되는 거고 이왕이면 저는 더 큰 학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긴 해요. 제 17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잘못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도 가끔 그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너희들 잘못은 이제 아니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최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동의를 해요. 자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도한 죄책감이라는 것은 잘못된 양육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저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저씨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네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제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현대 생활의 이제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관론에 빠졌던 아이가 무엇인가 개선이 되고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네라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희망을 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자가 이렇게 저렇게 글을 써요. 사실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애들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죠. 희망에 차 있어요. 미래는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꿈을 꾸는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누가 비관에 휩싸이게 만들고 절망하고 세계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었을까요? 다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비관을 가졌다고 해서 애들까지 비관론자 입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그 의도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바뀌어야 돼.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과도한 이야기들, 압박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상상력 그리고 낙관의 본능적인 감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저자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희도 아이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이제 레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것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성취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들이 몇 개가 되면 나름대로 스토리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붙이고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릴수록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북돋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저는 레고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레고라는 존재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물론 레고는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이제 여러 가지 석유화학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저자는 이러한 고분자 화합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것이 되게 불편한 그런 감정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런 것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툭 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24장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런 것이 정상적인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디선 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전기를 만들고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화석연료 기반 사회인데 이 사회를 정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배우던 애들이 이 사회를 바꾼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좀 들기도 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의 생각은 그럼 항상 옳은 것일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력이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 상상력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공상은 또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움직이는 표적을 적절하게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그 유지되는 표적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표준 하나의 사회가 따를 수 있는 그 모델을 상정하고 당연히 그 모델을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25장 이쯤 되면 이제 애들이 많이 컸죠. 25장에는 아이들이 어디선가 집회를 가보고 경험하고 듣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자가 좀 화가 나요. 어떤 집회에 나왔을 때 이제 불안을 행동으로 전환해라라는 이제 구호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는 여기쯤 오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요. 왜 어른들이 잘못한 실패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이상하게 변한 사회 그 사회에 대해서 왜 아이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이 변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자는 그런 생각을 담담하게 편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미덕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작정해서 내가 책을 써야지 자녀한테 쓰는 무슨 이야기를 써야지 아니란 말이죠. 하나하나의 편지를 써놓고 놔뒀다가 편지를 쓰고 놔뒀다가 책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함께 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지? 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이라든지 당장 무엇을 해라는 압박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는 아이들을 어른의 생각을 그대로 주입하려고 그리고 주입하면 애들은 바뀐다라고 하는 되게 단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저 뒤로 가서 이제 제 후기에 가면 14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제시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이제 답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습니다만 이 뒤에 있는 말들이 참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쓴 편지를 이제 주면서 마지막으로 쓰는 당부의 말 비슷한 그런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자. 그런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너 그거 왜 모르냐, 왜 안 하냐라고 수치심을 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압박이나 그러한 이제 예상치 못한 충격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한 방어 기제, 나를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건강한 방어 기제. 이건 정말 제가 와닿았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동감, 공감 이런 걸 강요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방어 기제에 대해서 되게
뭐 과도한 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 이 요즘의 현실이 공포와 그다음에 도파민 과잉 시대인데 여기에서 최선의 대안은 건강한 방어 기제를 내가 개인이 기르는 것이 아닐까? 그거를 자녀들한테 잘 키우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건 이 책은 환경 기후변화 책이기도 해요. 또 환경 교육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진국, 영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부모의 어떻게 보면 양육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모 일기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면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반갑고 좋았던 것은 솔직한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분명히 이제 환경과 기후 변화를 걱정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양육자의 고민과 이제 방황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너무 과잉된 감정 아닐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저자의 어떤 문제의식이 저는 훨씬 더 건강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아마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가면 점점 그런 고민들이 많아져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씩 써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10년 일기라는 걸 썼다 그러면 그거를 자녀하고 같이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아빠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안 그래?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책은 이제 제3세계 경험이 많은 영국 웨일즈에 사는 상당한 지식인 부모가 쓴 책입니다.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모가 만약에 이런 시에 무엇인가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티오피아도 아니고 영국 웨일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류 공동체로서 해야 될 어떤 책임도 방기하고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엉뚱한 책임감에 휩싸여서 압박을 느끼는 또 그러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부모로서 무엇인가를 써본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즉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새삼 예전에 갖고 있던 그 10년 일기장 열심히 써볼 걸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즉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으면이라는 생각이 참 이 책을 보는 내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몇 개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매일 알림장 한 A5 용지 한 절반 정도 한 8줄 정도 썼던 게 있어요. 지금 읽어보면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저자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육은 아이들이 어른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과 인식을 그때 정리를 했다라면 지금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더 재밌고 잘 서로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어쨌건 가장 늦었을 때가 빠를 때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이제 꼭 그렇게 손으로 쓰는 일기는 아니더라도 어딘가 뭔가 짤막하게라도 기록을 좀 남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 그 자체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양한 면을 가진 그러한 책이다. 에세이이기도 하고 양육서이기도 하고 지식인의 고뇌가 담긴 자기 반성과 관련된 그러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이 자녀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부모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유치원에서 애들의 이 온갖 엉뚱한 질문을 받아들이는 선생님들한테는 또 대답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제공해주는 또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녀와 함께라고 하기에는 좀 부모의 입장이 좀 강합니다만 어떻든 자녀들을 어떻게 함께 할까? 어떤 세상을 애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 얘네들은 뭐 먹고 살까? 이런 고민하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묘한 공감대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런저런 이야기, 뻔한 이야기 나와요. 자녀들을 거기다 또 밀어넣기 싫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죠.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 가지 스스로의 과거도 돌아보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